안녕하세요. PCN베스트 피셔입니다. 전 영상이죠. 부의 인문학, 부의 본능, 부의 추월차선 서평 이벤트를 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선착순으로 끊었거든요. 이 영상의 아래 설명란 있죠. 명단을 남겨드렸습니다. 제 메일로 성함과 책 수령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 수령하고 3주 내에 링크에 있는 제 네이버 카페 그 월급의 잠이 오니, 이게 제 카페입니다. 여기에 서평 작성 게시판에 서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하느라고 바빠서 3주 내에 책을 전부 못 읽을 경우에는 읽으신 부분까지 남겨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메일 주소를 남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번호는 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절대로 전화번호 남기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기시고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만 남겨보신 분들은 메일도 없고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신 번호로 제가 전화 드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가 가서 사기를 친다거나 영업에 악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전화가 간다면 제가 아니니까 바로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서평 이벤트를 하실 수 있게 출판사에 전화를 많이 돌려서 또 다른 책에 대한 이벤트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셨더라도 다음엔 꼭 되실 수 있게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를 전혀 몰라도 들으면 딱 알 수 있게 경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서 삼성전자만큼이나 위대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도 한 이런 삼성의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협력 업체들도 다른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도 큰 만큼 오늘은 웬만큼 대기업의 버금가는 삼성의 협력 업체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대기업의 경우 흔히 매출액과 함께 국가의 GDP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GDP는요, 한 해 동안 국가 안에서 생산된 이 재화 그리고 서비스를 총 합한 값이고, 이 기업의 매출 또한 기업이 한 해 동안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값의 총합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같이 거대한 기업은 매출이 수백조 단위죠. 그 매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조를 가진 사람을 본 적도 없고 통장을 보기도 힘든데 한 해 매출이 수백조니까요. 그냥 와 많다 이게 아니라 국가의 GDP와 크기를 비교해보면 규모를 좀 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 한 해 매출액이 243조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18년 총 GDP는 1893조 원이죠.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우리나라 GDP의 약 12.8%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딱 봐도 삼성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는구나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GDP와 매출의 관계가 좀 아리송하긴 하죠. 대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우리나라 GDP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12%라고 우리나라 GDP의 12%를 정말 삼성전자가 내는 거야? 이런 문제죠. 이것은 GDP의 산출 방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제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GDP의 산출 방식도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GDP 산출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이 GDP인데, 여기서 재화는 의식주 및 다양한 물건 등 이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재화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의 경우에는 노동처럼 가치를 창출하지만 형태가 없는 것, 이것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 어떻게 구할까? 이게 바로 산출 방식인데요. GDP의 산출 방식은 생산자의 접근, 분배, 그리고 지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들어도 어려울 것 같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라는 기업 하나만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하나만 생산을 합니다. 이때 반도체 하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GDP 계산 방식 중에서 이 생산 접근 방식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는 100만원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드리면 경제활동의 부가가치 플러스 생산물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총 생산된 제품이 그 GDP가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이 분배 접근 방식인데요. 아까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반도체 100만원을 만들기 위한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기업의 이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계 및 장비에 이 소모를 했으니까 그 감가상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총합해보면 100만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자의 보수, 영업이익,
고정자본 소모비 그리고 세금 이것을 합해서 계산하면 GDP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세 번째는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흔히 계산하는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그리고 수출 마이너스 수입. 자, 이게 바로 GDP의 산출 방식이죠. 자, 그런데 GDP의 산출 방식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식으로 볼 경우, 만약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밖에 안 만든다면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우리나라의 GDP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삼성전자 말고도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수많은 그런 부가가치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고요. 이것을 전량 공급받아서 컴퓨터를 만드는 삼성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다면 이 GDP의 중복 계산을 막기 위해서 최종 생산품이 GDP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정 회사의 매출을 GDP와 비교하는 이유는 단순히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에 딱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것일 뿐, 특정 기업의 매출이 GD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계산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물론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출인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 GDP 전체 중에서 수출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것의 경제 지표가 바로 수출 의존도라고 부르고요. 통계청에서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죠. 자,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약 37.3%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그리고 GDP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경알못도 쉽게 이해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나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GDP부터 삼성전자의 매출과 GDP의 영향, 그리고 수출 의존도, 어떻게 기업이 GDP에서 얼마의 기여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공간은 경제를 잘 모르건 아니면 잘 알건 누구나 시청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경제 지식이 남보다 조금 더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남들 앞에서 자기 지식을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나보다 경제 지식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초보자분도 이해하기 쉽게 경제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설명드리는 것이지 몰라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댓글을 보니 설명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은 빼먹었다, 틀리는 것 같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 초보자분들은 경제를 이해할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자, 제가 40이 가까워지니까 느끼는 건데요. 자, 누구나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초보 시절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내가 그분보다 좀 더 안다면 잘 도와주고 쉽게 설명을 해주면 나중에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그러는 게 살아가는 이치지, 거기서 내가 좀 더 안다고 깝치고 텃세 부려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뭔가 좀 더 아신다면, 자,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본질 자체를 흐린 이런 태클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본인이 가진 지식을 나눠주는 댓글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댓글에는 좋아요와 칭찬 댓글이 잔뜩 달릴 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43조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달성하는데 결코 혼자인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GDP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조차 수많은 협력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혹자는 대기업이 중견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내서 그것으로 돈을 번다는 의미로 협력업체를 조소기업 이런 말로 비하하기도 하죠. 물론 단가 인하의 압력으로 고통받는 이런 협력업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하면서 국가에 공헌하는 이런 협력업체들도 많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전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영업이익 및 중요도, 특징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소비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사업, 하만사업이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의 사업부 중에서 반도체 사업이 2018년 기준 영업이익 전체 중에서 75%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반도체 사업의 협력업체들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와 이 파운드리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꼭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협력업체의 중요성은 D램과 낸드 플래시 사업이 가장 높습니다. 이 반도체
파트 중에 시스템 사업은 중요하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 반도체는 D램, 낸드 등의 메모리 반도체 및 그리고 LED 칩을 제외한 이 모든 반도체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의 칩 안에 CPU, 모뎀, 그래픽 프로세서, GPU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간 모바일 AP 산업을 삼성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핵심 인력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만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실리콘밸리 출신의 대만 엔지니어들을 12만 명 이상 귀국하도록 유도해서, 자, 미국에 이어서 지금 2위의 팹리스 강국으로 발돋움을 했죠. 자, 팹리스는 공장이 없다는 말로 설계만 하고 생산을 위탁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 등이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사업 있죠. 이게 바로 위탁을 받아서 대신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을 말합니다. 삼성전자 말고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왜 협력업체가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지 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단박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지난 4월에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 이 133조 원 중에서 이 R&D에 7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 양성에 73조 원을 들이붓겠다는 겁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이 설계 인력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자, 모든 나라에서 시스템 반도체 인력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 임원이 중국의 화웨이 자회사로 40억 연봉을 받고 이직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게 유명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중요한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좋겠지만, 사실 연봉으로 40억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부럽죠. 한 3년 근무하고 오면 120억 버니까요. 상당히 부럽습니다. 자,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시스템 반도체는 인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협력업체의 중요성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보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D램과 낸드 플래시 협력업체 어디를 먼저 봐야 할지 골라야겠죠.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낸드 플래시 협력업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 이유는 D램은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나서 과거처럼 공격적인 증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세화 공정에서 EUV 공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또 미세화 공정이 너무 어렵죠. 자, 이 D램은 설계된 기판을 나노미터 단위로 미세하게 그릴수록 전자의 이동이 빨라져서 속도가 증가하고요. 전원의 소비가 감소합니다. 또한 크기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램을 꽂아서 성능을 높일 수 있겠죠. 자, 낮은 전원으로 속도도 빠른데 크기도 작은 D램일수록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마진도 더 많이 남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폭을 최대한 미세화하는 게 이 D램 산업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치킨 게임 때문에 생산 설비를 무조건 많이 늘려서 최대한 가격을 싸게 맞추는 것이 이 치킨 게임의 핵심이었다면, 자,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가지 업체가 이미 과점을 형성하고 있어서 서로 치킨 게임을 또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핵심은 기술 개발인데 선폭 미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EUV 공정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와 달리 협력업체들의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EUV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해외 업체들의 의존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EUV 공정은 또 뭐야? 어렵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EUV 공정 이전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 웨이퍼라고 하는 이런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란 기판 위에 이 지금은 3개의 단을 쌓고 이 4번을 깎아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폭을 아주 미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계속 깎아 내려가면서 결국 선폭을 미세하게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에 만약에 더 선폭을 미세하게 하려면 그 위에 몇 단을 더 쌓아서 또 깎아 내려가야 되겠죠. 이것을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원료부터 해서 붙이고 식각하고 이러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애초에 극자외선을 통해서 미세하게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애초에 미세하게 선폭을 그려버리면 거기서 한 번에 파내면 되니까 훨씬 더 공정이 단축되고요. 뭐 재료비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완전히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ARF, 불화아르곤 액침이라는 이 레이저광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을 좀 전문 용어로 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자, 20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을 이 ARF 기존 방식으로 찍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이나 깎아내서 선폭을 10나노미터 단위로 그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EUV 리소그래피 기술은 10나노미터 단위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바로 파내기만 하면 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경우 경제적 측면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D램 반도체에서 EUV 공정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EUV 공정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장비 가격과 생산 속도가 문제인데요. 자, 지금 네덜란드의 ASML이 EUV 장비를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일단 장비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렌즈의 수명 문제부터 해서 이 속도 문제까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량으로 수주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는 속도가 오히려 기존의 이 ARF 방식보다 느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진 기존의 ARF 방식도 사용을 하고 이후에 EUV 방식도 이렇게 병행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ASML에서 지금 삼성이 수주하는 이런 장비들은 이렇게 속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개선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 EUV를 도입할 때의 장점인데요. 기존의 최소 4번 이상의 증착과 식각에 필요한 이런 뭐 장비부터 해서 재료의 사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이 20% 이상은 감소한다는 이런 뜻이고요. 자, 성능도 선폭 미세화로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EUV 공정이 앞으로 신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료나 장비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술이 대체될수록 상당한 수혜를 보겠지만 문제는 대부분 해외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는 수혜는 적습니다. 자, EUV 장비를 제조하는 ASML, 그리고 마스크를 제조하는 호야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레이저테크, 그리고 마이크 라이터를 제조하는 베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자, 결국 이러한 이유로 아직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라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고 기존의 증착과 식각 등의 공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의 협력업체가 D램 산업의 협력업체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삼성의 반도체 사업 전체를 좀 더 깊숙이 알아봤고, 우리나라 협력업체가 가장 중요한 사업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죠. 자, 우선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뭔지부터 한번 아셔야 되겠죠.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경할못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설명드리려면 우선 하드라고 불리우는 이 저장 장치의 역사부터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과거 우리는 디스켓이나 아니면 CD 아시죠? 자, 혹시 디스켓이나 CD를 모르신다면 이 레코드판은 아실 겁니다. 바로 지금의 그 SSD라고 불리는 이 저장 장치 이전에 HDD라는 것을 썼는데요. 이 HDD의 구조를 보면 이 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가 있어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원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찾아서 읽어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랩코드판에서 원하는 노래를 들으려면 이 표시된 위치로 바늘 있죠. 바늘을 움직여서 재생시켜야 하는 것과 뭐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이 HDD라는 것의 문제는 이 데이터라는 것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찾고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이 속도가 명확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헤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자, 특히 과거에는 하드디스크에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것을 자주 해주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디스크 내에 여러 장소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읽어내려면 헤드가 왔다 갔다 움직임이 많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한 곳 한 곳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 헤드가 움직이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 자, 이것 때문에 조각 모음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지금의 SSD는 조각 모음을 해주면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니까 해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이런 속도를 극복한 것이 바로 지금의 SSD입니다. 이 SSD가 뭐냐면, 자, 이 디스크가 아닌 이 셀이라고 하는 작은 소자 안에 이 데이터를 넣어두고
놔두고 이 전기적인 신호로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장치를 말하는데요. 자, 이 때문에 기존의 이 디스크에 저장하는 HDD보다 속도가 3배에서 5배 이상 빠릅니다. 자, 그리고 크기도 작고 이 충격에도 강하죠. 자, 이 때문에 기존의 HDD가 지금의 SSD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3D 낸드라는 기술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3D 낸드 이건 또 뭐야 하시겠죠? 한마디로 입체적으로 이 셀을 쌓아 올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셀 안에 데이터를 넣어두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문제는 수명입니다. 자, 셀 안에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쓰고 지울 수 있는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명을 늘리려면 이 셀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SSD의 경우 셀을 옆으로 쭉 배열하는 이 2D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램처럼 선폭을 최대한 미세화해서 셀을 만들어서 셀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경쟁의 핵심이었죠. 자, 그러다가 3D, 한마디로 적층해서 쌓는 이 낸드 기술이 나옵니다. 가로로 배열하던 셀을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요. 자, 이 기술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점은 이 2D에 비해서 데이터의 저장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30% 증가되고 이 셀의 수명도 연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저장 장치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의 경쟁은 바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과거의 HDD가 같은 용량 대비 SSD에 비해서 가격이 더 낮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량 생산이 증가할수록 가격은 더 싸지죠. 그래서 SSD에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경우에 기존의 HDD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순간이 오고요. 이때 기존의 HDD는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고 SSD로 모든 하드디스크가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내에 기존의 HDD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를 전혀 몰라도 3D 낸드가 뭔지, 그리고 HDD가 뭔지, SDD가 뭔지 알아들으실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설명드린 이유는 이 협력업체를 설명드릴 때 필요한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협력업체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클린룸과 화학약품 공급 장치입니다. 자, 반도체는 그냥 일반적인 공장에서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하고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죠. 클린룸이라는 것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한 먼지가 하나 들어가면 그건 바로 불량품이 되거든요. 자, 이 때문에 사진에서 보면 사람들이 비닐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일하는 장면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깨끗한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클린룸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는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비커에 떠서 스포이드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 굉장히 유독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누출이 일단 없어야 하고요. 그 장비로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재사용 및 중화해서 폐기를 위한 인프라 공사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클린룸 및 인프라 공사의 협력업체는 한양 ENG와 성도 ENG, 세보 MEC, GST 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클린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SF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업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해당 기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반도체 가격 사이클과 다소 무관하게 이익이 크게 나거나 적게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미리 클린룸 인프라 공사를 다 완료해 놓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학시설이나 클린룸 같은 경우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매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적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D램과 마찬가지로 3D 낸드 플래시에서도 이 유사한 미세화 기술을 사용하고요. 역시나 그에 따른 장비 및 소재 등 그대로 쓰이겠죠. 자, 그림처럼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노광, 식각, 증착, 열 처리, 측정과 분석 과정이 있는데요. D램을 만들 때 함께 했던 협력업체들이 이 3D 낸드 플래시의 설비 투자 과정에서도 그대로 장비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3D 낸드는 기존의 D램과 마찬가지로 선폭을 미세화해서 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죠. 자, 일단 쌓아 올리는 단수가 높아질수록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얇고 균일하게
이 깎아내고 붙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식각과 증착 기술이라고 하죠. 식각은 원하는 모양으로 파내거나 깎아내는 것이고 증착은 붙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미세한 증착 공정은 PCVD, ALD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쓰고요. 원익 IPS, 테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식각은 CMS 그리고 테스 등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있겠죠. 이것은 SK 머트리얼즈, 한솔케미칼, DNF, 솔브레인 등의 기업이 화학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또 한번 보면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 시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가 투자가 끝나면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도체 사이클에 가장 민감하게 먼저 반응을 하고 먼저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학약품 등의 이런 소재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고요. 장비주들보다는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자, 일단 반응을 봐서 다음 시간에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주가가 오르내리는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